좀 어려운 질문으로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를 기점으로 전 세계로 확산된 대공황이 경제학에서 가지는 의미는 빅뱅이 물리학에서 가지는 의미에 비유하기도 하다. 미국 대공황,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산업혁명 이후 서구 경제는 여러 차례의 경기 침체를 경험했지만 대불황은 불황 정도가 유례없이 깊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라는 점에서 이전의 경기 침체와는 구분이 됩니다. 유례없이 깊고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 이런 거지. 세계 경제가 이랬다고. 근데 대공황은 그냥 이거라고. 이 기간이 대공황이란 이야기인 거지. 깊고 길었습니다. 주식시장의 붕괴는 대공황 이전에도 여러 차례 관찰된 현상이므로 그 자체가 대공황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점과 끊어 대공황의 전개 및 회복 과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붕괴했기 때문에 대공황이 왔습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주식시장이 붕괴돼서 대공황이 온 거 아니다야. 헷갈리나? 이거 원인 아니다. 주식시장의 붕괴는 원인 아니다. 주식시장 붕괴에 이은 경제 파산, 디플레이션,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에 따른 국제무역 감소 등의 연쇄적 과정을 거치면서 통상적인 경기 침체가 대공황으로 확대가 되었다라는 거다. 대공황의 원인은 주식시장 붕괴 하나가 아니라 주식시장 붕괴, 은행 파산, 디플레이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제무역 감소 등이 연쇄적으로 촥촥 이어지면서 대공황이 된 거다. 대공황의 원인과 관련해서 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구조의 불안정성과 경제정책의 실패가 대공황을 초래했다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만 불안정한 경제구조의 주요 원인에 관해서는 통화가설과 지출가설로 구분되는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다음 단락 뭐 나와야 돼? 불안정한 경제 구조의 원인은 통화 때문이다. 불안정한 경제 구조의 원인은 지출 때문이다. 일단은 크게 보면 그렇게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통화 가설, 세 번째 단락 지출 가설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지. 통화라는 건 돈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옆에다 쓸 게 있으니까 조금만 칸을 줄여볼게요. 이 정도는 괜찮나? 자, 이제 색깔 좀 구별해 봅시다. 통화가설, 핑크빛 통화가설. 통화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공황의 원인이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통화정책 실패다. 통화정책은 뭐예요? 시장에 돈이 돌아다니는 거를 조절하는 거야. 많이 돌아다니게 할 건가? 돈을 뿌릴 건가? 아니면 돈을 좀 걷어들일 건가? 그런 통화정책을 실패했었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돈을 뿌려야 될 타이밍에 뿌리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할 거야. 뿌려야 할 타이밍에 돈을 뿌리지 않았어? 연준이 1920년대까지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해 사.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거니까 돈을 뿌리는 거라. 국채 매입을 통해 통화량을 확대함에 따라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었고 전반적인 물가와 주식과 같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었다. 여기까지는 이해 다 되나요?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에 돈이 풀려 통화량이 확대돼. 돈을 쓰다 남은 돈을 주식시장에 투자해. 그리고 전체적으로 돈을 계속 쓰니까 물가도 오르고 주식도 상승해. 됐을까? 당시의 세계는 국제통화제도로 금 보유고가 증가하면
통화량도 증가시켜서 자국 화폐와 금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 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금 1g에 5만 원에 바꿔줘야 돼. 그거를 항상 맞춰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 됐을까? 근데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금 1g에 6만 원, 7만 원까지 갈 수도 있잖아. 돈이 많아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게 5만 원이 아니라 6만 원, 7만 원 주고 금 1g을 사와야 되는 거지. 근데 그 꼬라지는 못 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이렇게 줄이게 할 거야. 5만 원에 딱 맞춰서 금 바꿀 수 있을 만큼만. 수출 증가에 따라 해외로부터 지속적인 금의 유입으로 금 유입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해외로부터 지속적인 금의 유입으로 금 보유고가 증가하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통화량을 늘려야 돼? 줄여야 돼? 통화량 늘려야 하는 데지. 통화량 늘려야 하는데 이런 뜻이야. 요거랑 요거랑 1대1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늘어나면 얘도 늘어나야지.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야 돼. 시중에 돈 더 풀어야 돼. 이렇게. 주식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준이 공개시장을 통해 국채를 매각해. 국채를 팔았어. 긴축 통화를 실시하면서 돌아다니는 돈이 줄어들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줄어드니까 돈 빌리기가 어렵지. 은행에서 이자율을 높여. 그래서 대공황이 초래되었다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위에 밑줄 친 거 체크할게요. 연준의 통화정책 실패. 통화량을 늘려야 할 때, 통화량을 늘려야 할 때 거꾸로 줄였음. 통화량을 줄였음. 이게 문제라는 거야. 통화량을 늘려야 할 때 통화량을 줄였어. 이러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통화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연준은 상업 활동에 사용된 어음만 인수해서 통화량 증가시키는 진성 어음주의를 통해 통화정책 기조로 삼고 있어서, 야, 나 사업해야 되니까 돈 좀 빌려줄게. 약속할게. 언제 얼마 줄게. 약속해서 사인해서 이렇게 종이 주고 돈 받는 거. 이 종이 쪼가리가 어음인데 이 어음만 사들였다라는 거야. 이 어음만 사들였다고. 됐을까? 대공황 시기에 통화가 오히려 줄어들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통화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야. 어디에 있을까? 통화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어들게 해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진성어음주의 하에서의 통화정책은 경기 순응적인 정책으로, 진성어음주의는 경기 순응적인 정책이야. 불황기에는 통화량을 감소시켜 유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했던 것이다. 통화 긴축으로 인해서 돌아다니는 돈이 없어. 당연히 주식값 떨어지지. 기업은 파산하죠. 일부 은행이 도산하지. 그럼에도 당시 연준의 소극적인 대응, 돈 안 풀어. 돈 안 풀어서 이후 은행이 연쇄 도산이 되고 은행 망하고 통화량을 추가적으로 위축시켜. 그렇지. 은행이 망하니까 망한 은행에도 돈이 좀 있을 거 아니야. 그 돈 못 움직이게 하겠지. 그러니까 통화량 또 더 줄어. 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야기하고 실물 경제의 악화를 초래했다.
이 가설에서는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는 공개 시장을 통해 통화량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급했으면 경기 침체가 대공황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채를 매입하는 공개 시장 운영을 통해 통화량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급했다면 좋았을 텐데 니들 그러지 않았어, 이 멍청이들. 금융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연준의 정책 실패를 대공황의 근본적인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되게 그럴듯한 얘기야. 다음, 에이씨, 그건 아니에요. 이런 아저씨들이 또 나올 거지. 세 번째 탈락. 한편 지출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지출가설 메모. 학자들은 주식시장 붕괴에 따라서 내구재에 대한 소비 감소가 미국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지출을 안 해서 대공황이 왔어.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 군수 물자를 판매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한편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갔었다. 수출도 잘했고 투자도 많이 했어. 기업에서 투자하면 뭐겠어? 설비 투자, 공장 세우는 거지. 공장 세우면 어떻게 돼? 물건의 생산량이 늘어나겠지.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싸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를 하고 공장 또 늘려야 되니까 사람들 고용하고 돌고 돌고 좋게 가면은 끝없이 좋게 갈 수가 있지. 근데 중간에 사건이 나서 삐끗해져 가지고 재고가 자꾸 쌓이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일하던 사람마저 자르는 건데 그런 사람은 돈을 못 써. 그러면 재고가 더 쌓여 문제가 되는 거지. 20년대 말 미국 경제가 심각한 과잉 설비 상태에 처해서 투자 기회가 소진되면서 실물 투자보다는 오히려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됐어.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내재적 불안정성에 따른 예기치 못한 요인으로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나 언제 잘릴지 몰라. 일단 돈 쓰면 안 돼. 일단 저축해놔야 돼.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돈 쓰지 마. 내구재 소비가 감소하고 재고가 남고 기업 역시 투자도 줄여. 기업 투자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서 실업 증가를 야기했어. 노동자의 소득이 줄고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감소시켰지. 민간의 소비 수요 감소로 이어졌어. 소비 수요 감소는 디플레이션과 더불어 기업 파산을 유발했고 기업이 망해. 가계 및 기업 대출이 부실되지. 은행한테 돈 빌린 기업이 은행에 돈을 못 갚아. 은행들의 대출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은행 파산으로 이어지고 결국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가설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된 원인에 당시 통화제도였었던 금본위제를 들고 있습니다.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장된 원인은 금본위제를 들고 있었습니다. 금본위제는 아까 설명 잠깐 지나갔어요. 이 금과 바꿀 수 있는 돈을 1대1로 비율을 맞춰놔야 돼. 이렇게. 근데 잘 봐. A라는 나라야. 미국이랑 무역 수출 수입을 해. 근데 어떻게? 미국 애들이 수출을 더 많이 해. 근데 이놈들이 약간 정신 나간 짓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돈 말고 금으로 달라고 그랬다고.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금이 빠져나가지. 금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 돌아다니는 돈 통화량도 줄여야 돼. 즉 무슨 말이야? 미국 놈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금을 가져가 버리니까 우리나라 금 보유량이 줄어들고 그거에 비율을 맞추려고 통화량도 줄여. 그러면 사람들 쓸 돈이 없어져. 됐을까?
그래서 그 나라도 대공황이 온다고. 대공황 발생 이후 미국은 보호무역을 통해 해외로부터 수입을 줄이고 외국에 빌려준 돈을 금으로 환수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금 보유고는 줄어들어. 금 보유고 줄면 통화량도 줄어들게 돼 있어. 사람들 쓸 돈이 없어져.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유발해. 그래서 미국의 대공황이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이들은 대공황의 원인이 이제 정리해 주죠. 대공황의 원인이 민간의 소비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가 적자 재정을 위해 민간 수요를 진작하고 돈 쓰게 만들고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팽창적 재정 정책을 실시했다면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칠판 볼게요.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정책을 쓰면 물가가 이렇게 훅 뛸 거야. 그치? 근데 지금 미국의 경우는 어떤 경우야? 미친 듯이 꼬라박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서 오히려 물가를 튀기는 인플레이션 정책을 실시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 중간이라도 갈 수 있었지. 이거야.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고 있으니까 이런 느낌? 배가 이쪽으로 한 30도 기울어져 있어요. 겁나 위험한 상황이야. 그러면 아예 왼쪽으로 60도 돌려서 일단 세워놔야 된다. 근데 그 짓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꼬라박고 있으면 물가가 엄청 뛰는 정책을 실시를 해야 그나마 평균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너네 왜 가만히 있었어? 이와 더불어서 각국의 재량적이고 신축적인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 국제통화제도의 개편이 필요함을 역설했었다. 꼭 금이랑 통화량이랑 맞춰야만 하나? 상황 봐서 안 할 수도 있지. 그냥 금이랑 돈이랑 이 과정 좀 이거 몇 년 데리고 가면 어때? 자유롭게 좀 이렇게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지. 꼭 이거 여기에다 맞추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알아서 좀 하게 하자 이거지. 마지막 네 번째 달락.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몰라요. 아직까지도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 다른 가설이 대립하는 이유는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공황의 원인과 별개로 유사는 확실하다. 정부가 똑똑해야 한다지. 대공황의 회복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민감의 인식이 변화했고 이와 함께 경기 대응과 위기 관리에 정부가 개입하고 간섭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확대되었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 기능을 지지하는 자유방임주의는 수정되지 않을 수 없다. 야, 시장한테만 맡겨놨더니 이꼴하진 않는데 시장에만 맡기면 안 돼.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 1, 2, 3, 4 시간 또 충분히 드릴게요. 시작! 1번 문제는 의외로 땡큐죠? 대공황으로 인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했다? 아니요. 디플레이션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해서 대공황이 된 거지. 대공황은 이전 시기 통상적인 침체에 비해 정도가 크고 지속기간 길었다. 맞죠? 빅뱅처럼. 연준의 공개 시장을 통해 국채를 매입해. 자, 국채를 매입해. 사는 거지. 시장에 돈이 풀려. 통화량이 증가시켜. 돈 빌리기가 쉬워. 이자율 낮아져. 완전 맞는 얘기지. 통화 가설은 몇 번째 단락이었더라? 두 번째 단락이죠. 통화량을 확대했어야지. 지출 가설은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그랬어야지. 대공황의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맞죠? 대공황 이전에는 경기 침체에 대응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 시장 자율,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는 게 좋다.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는 게 좋다. 라는 자유방임주의는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라고 해놨으니까 5번 괜찮죠. 틀린 건 1번. 됐을까? 다음 페이지 2번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3번 보러 갑시다. 기역 통화가설이고요. 니은은요 지출가설이었었지. 통화가설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대출 부실을 이끌고 은행의 연쇄 파산을 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아니죠. 디플레이션이 통화부재, 은행의 연쇄적인 파산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는 뭐였었어? 돈이 돌아다니지 않는 통화가 감축되었기 때문에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줄어드는 거지. 시중에 돈이 줄어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은행이 연쇄 파산에 이어지면서 깊은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거지. 이 지문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순서 따지는 걸 중요하게 여겼었던 문제였구만. 이라는 느낌 받으면 되지. 그래서 조금 이따가 뭐 할 거예요? 1번, 2번 탈락. 지출가설에서는 근본이제, 그렇지. 지출가설에서만 근본이제 얘기했죠? 통화량을 조절하기 어렵게 했어. 강제로 통화량 조절해야 했어. 재량적인 통화 정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이거 손대서 고쳐야 한다 라고 얘기했지. 주식 나 들어가야 돼. 주식시장 붕괴의 원인에 대해서 통화주의는, 통화가설은 정책이 실패했다. 그렇죠. 니은 지출가설은 사람들이 돈을, 지출을 쓰지 않았다. 시장 내부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하는 걸로 본다. 맞죠. 정답은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근본위제가 디플레이션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근본위제 디플레이션 유발합니다. 그거는 니은에서 나왔던 얘기지. 라 탈락. 정답 3번. 다음 4번 문제는요. 윗글을 읽고 대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슨 말이야? 없는 거 찾는 거지. 답 없는 거. 1번. 대공황은 이전의 경기 침체와 비교해서 어떤 측면의 차별성을 가집니까? 이때는요, 깊고 오래되었죠. 1번, 오케이. 통화가설은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통화정책이 진성 어음주의만 실행을 해서 통화량을 늘리지 못했어. 통화량 공급에 장애를 주었다. 통화가설은 미국이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경로는 무엇이라고 설명했는가? 통화가설은 설명한 적 없고 오히려 지출가설이 세계로 퍼지게 된 그러한 경로에 대해 얘기했지. 근본위제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통화량을 강제로 줄였기 때문에. 3번 틀리죠. 지출가설은 대공황 직전에 주식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뭐냐. 유럽으로 군수물자를 엄청 수출했었거든요. 그런 얘기 해주죠. 지출가설에서는 미국의 대공황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산이 되었는지, 굳이 또 한번 써보자면,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면서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고 거기에다가 근본위제의 문제가 겹치게 되면서 다른 나라에서 쓸 돈이 없어지게 되었다. 다른 나라의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공황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죠. 옆에 2번 보러 갈게요.
요거 조금 읽어보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학자 A 있죠. 요 아저씨는 통화가설 부정하는 아저씨예요. 통화가설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요것만 파악해도 조금 쉬워질 수 있어. 이 지문은. 너무 슬프죠? 조금만 참아. 요것만 하고 우리 한 5분만 쉬었다 하게. 그리고 지문 하나만 더 하고 끝내줄게. 경제학자 A는 통화량이 감소하면 이자율이 상승했어야 되는데 대공황 자료에서는 이자율 상승이 관철되지 않았다라는 이유에서 통화가설을 부정하는 견해를 제시하며 경제 변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경제학자 A는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를 명확히 구별해라 라고 강조했다. 여기까지는 괜찮을까요? 네. 화폐 단위로 표시된 명목 통화량, 이렇게 지폐에 쓰여져 있는 만원, 1달러, 10달러, 100달러, 이게 명목 가치지. 명목 통화량이 감소한 것은 분명하다. 확실히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이 줄어드는 거 인정. 하지만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제 물가 역시 하락하고 있어서 쓸 돈이 없어. 돈이 옛날에 이만큼 있었는데 지금은 돈이 이만큼밖에 없어. 근데 물가도 낮아졌기 때문에 이걸로 빵 1kg, 밀가루 1kg 샀었는데 요즘은 이걸로도 빵 1kg, 밀가루 1kg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명목 통화량이 감소했지만 물가도 따라서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목 통화량을 실제 물가로 나눈 화폐의 구명을 나타내는 실질 통화량은 감소하지 않은 거야. 옛날엔 지갑에 이만큼 갖고 밀가루 1kg 샀는데 지금은 지갑에 이만큼 들었지만 밀가루 똑같이 1kg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실질 통화량은 감소하지 않은 거야. 이에 따라서 실질 이자율도 역시 상승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의 계산된 실질 이자율이라는 말은 명목 이자율의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사후적 실질 이자율로서 사후적 실질 이자율로 실물 경제에서 투자와 소득을 실제로 결정하는 사전 실질 이자율과 다른 거다. 다시 여기에서의 이야기한 사후적 실질 이자율이라는 것은 명목 이자율 빼기 실제 인플레이션율 사후적 실질 이자율. 일단 공식 같은 거야. 이렇게 써놓을게요. 사전적 실질 이자율과 개념적으로 다른 겁니다. 다른 이자율보다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중요한 통화가설에 따르면 통화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통화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통화가설에 따르면 통화량 감소하면 명목 이자율 상승해야 되거든. 근데 통화가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얘기해. 통화량이 감소해서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아도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화가설에 따르면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실질 이자율 뭐였었지? 투자와 소득을 실제로 결정하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미래에 해당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한 겁니다. 일단 공식 나올 때마다 밑줄만 그어놔도 문제 푸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 더하기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통화량 감소로 물가 하락이 예상되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음수. 인플레이션이면 물가가 오르는 건데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마이너스지. 물가가 오를 거예요는 플러스. 물가가 떨어질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음수인 상황. 물가가 떨어질 것이다.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을 상회하게 됩니다. 이 부분 다시 체크.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을 상회한다. 더 높아진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위에 공식 봐. 명목 사전적 실질 이자율 5%.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 그런데 어떻게? 경기 침체, 물가가 떨어질 것 같아. 마이너스 2%. 그러면 명목 이자율은 3%. 무슨 말이야?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을 상회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상승은 투자를 줄여 생산 및 소득의 감소를 가져와 경기 침체가 되지. 따라서 경제학자 A는 얘기를 하죠. 통화 가설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질 통화량이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 측정을 통해서 뭐라고?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움직임을 살펴봤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됐을까? 경제하는 사람이 확실히 쓴 지문 맞아요.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들 이제 따라가는 거니까. 이해를 한다 못한다 상관없어. 위에 지문에서 답만 찾아내면 돼. 이렇게. 살펴보죠. 맞는 거 찾는 건가? 오케이. 1번. 통화 가설이 성립하려면 명목 이자율 상승이 필수적이다? 아니요. 뭐라 그랬어?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움직임을 살펴보아야 한다. 명목 이자율 상승이 아니라 사전적 실질 이자율의 움직임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거지. 탈락. 통화 가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대공황 당시에 기대 인플레이션율 뭐였어? 마이너스지.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상회했었다고? 아니요.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컸지. 그렇지 않아? 이거는 그냥 생각해도 돼. 대공황 당시에는 생각보다 길고 깊었다고. 그것만 봐도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더 크지. 그 절대값이. 이렇게. 탈락.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이면 명목 이자율이 하락한다. 투자 및 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자, 여기 살펴볼게요. 아까 해놨었던 거. 여기 어디 있을까? 여기. 요거 요 줄에 해놓은 거 쓸 거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이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명목 이자율은 뭐와? 사전적 실질 이자율 하고 똑같아지지. 사전적 실질 이자율 뭐였지? 사전적 실질 이자율 단어 뜻이 뭐였어? 여기 보기의 지문의 첫 번째 달랑 밑에서 둘째 줄 실물 경제에서 투자와 소득을 실제로 결정하는 투자와 소득을 실제로 결정하는
이자율이 사전적 실자 이율이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이야. 물가가 오르지도 떨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때 투자와 소득을 결정할 거야. 뭐 보고 결정할 거야? 눈에 보이는 거 보고 결정해야지. 눈에 보이는 거. 명목 이자율. 정답. 이렇게 갑니다. 다음.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존재한다면 명목 이자율은 사전 실질 이자율을 상회한다? 아니에요. 명목 이자율은 사전적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 기대하는 건데 기대가 마이너스야. 이게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게 작고 이게 크죠.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을 상회하겠지. 5, 3, 여기 어디가 있어? 5, 마이너스 1, 4.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뒤에 게 음수인데. 탈락. 경제학자 A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대공황 명목 당시 명목 이자율의 상승폭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폭과 같거나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더 작아야지. 명목 이자율 상승폭은 더 작을 수밖에 없죠. 왜냐? 경제학자 A의 주장은 뭐였어?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상승하지 않습니다 였으니까 사전적 실질 이자율은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의 상승폭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폭과 같거나 그거보다 더 작아져야 되지. 그래야 이 말이 먹힐 수가 있죠. 네.